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공회대학교 김연아입니다. 저는 오늘 일상지원에 관련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앞서서는 뭐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소비에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좀 구체적인 좀 내용들에 좀 한정돼서 설명을 좀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장애인의 일상,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 일주일, 그리고 12개월, 그리고 수년간을 우리는 어떻게 장애인의 일상이 지원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아마 일상 지원, 가족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주셨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상 주로 이제 돌봄의 문제에 대해 지금 천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 분야의 정책 변화, 지금 가장 큰 정책적 변화가 일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과연 발달장애인 내지 또 이외에 또 장애인들의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주제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사실 처음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게 2018년이었으니까 벌써 한 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어찌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그 정책 이후에 변화를 좀 느끼십니까? 많이 못 느끼시나 봐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2026년 3월부터 본사업이 진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몇 개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시를 해오다가 이제 올해부터야 전국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도 본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중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지역은 경험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아예 경험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좀 중요한 출발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튼 지금 올해로 8년째에 접어든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리가 학교로 치면은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에 있는데, 이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하는 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예전에는 통합돌봄 시행 전에는 여러분이 어떤 생활상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이거를 각각 알아서 신청을 했어야 했어요. 예를 들면 식사가 필요하면 식사 제공은 어디서 하지? 라고 하면 그 기관에 알아서 찾아서 연락해야 되고, 또 내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동 지원은 누가 해주지? 아니면 집에 좀 청소를 좀 해야겠는데 이거 청소는 누가 해주지? 또 내가 먹는 약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보고 싶을 때 각각의 전문 기관이 따로 별도로 있고, 그 전문 기관에 우리 그 직접적인 노인이나 장애인 내지는 그 가족이 직접 알아서 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불편하다 보니 이거를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은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한 번만 연락을 하면 이거 통합돌봄 신청자라는 게 정해진다면 그 뒤로는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어찌 좀 말로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편리하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일이 이용자가 알아서 일일이 다 제공해야 된다면 사실 아는 사람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도 굉장히 번거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보다 이런 서비스가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단 말이야? 사실 그런 의문도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죠. 나름 복지국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 이 정책, 새로운 정책이 시작했다는 것, 중요한 변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뭐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그동안 서비스가 필요하면요, 그 서비스가 계속해서 늘리는 방식으로, 즉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좀 불편하거나 돌봐줄 가족이 좀 없는 경우, 그리고 돌봐줄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그동안 시설이라든가 병원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전후에 막 가족들을 다 잃고 이러면서 먼저 굉장히 다양한 돌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시설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시설에 모시고 그 시설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동안의 사회 서비스 정책이 대부분 설계가 됐던 거죠. 그래서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대체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과 여러 이제 돌봄이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서 사회봉사자나 그 사회복지사나 전문 성을 가진 이제 분들이 여러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왔죠.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은 어떻게 바뀐다? 시설과 병원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끔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지 서비스가 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이제는 시설과 병원에서 생활하는 거는 차츰차츰 줄이고,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살던 곳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그동안의 서비스가 적기도 하고, 그리고 서비스가 있어도 서로 분절적이기도 하고, 심지어 신청주의여서 직접 알아서 신청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조건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다고 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시설과 병원을 중심으로 설계됐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지역사회로 바꾼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그렇게 바꾸게 이제 하겠다 해서 이렇게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살던 곳, 그리고 살던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연계해서 제공하겠다는 이런 그림을 지금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정책은 굉장히 단지 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아야겠다라는 이런 정책의 내용, 내지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했던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확충 정책과는 별도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새로운 정책명을 가지고 국정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뭐 노인과 장애인 본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주로 아직은 여전히 노인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면은요, 시군구, 즉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 전담 조직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 이제 전담 지원 조직이 생겨서 여기다가만 이제 전담 지원 조직이 생기고, 각 주민센터에 이제 통합 안내 창구가 생겨서 여기다가 연락하시면 다양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장기요양 서비스 이런 내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장애인 같은 경우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건 인권침해다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왜 빠져 있느냐? 그래서 좀 시정하라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는 좀 준비된 만큼 차근차근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그리고 그 외에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등이 지금 현재 돌봄 대상으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그 조례도 그렇고요. 보통 계획을 따지면은 1, 2, 3 다음에 한 4 내지는 한 7번, 8번, 9번 정도의 그 외 지자체 단체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대부분 그 외를 잘 안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를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때 기초단체장에, 우리는 지방정부는 없으니까 이제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돌봄의 대상과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선출된 기초지자체장이 발달장애인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여기에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돌봄 모형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튼 지금 현재는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개요만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국정과제 78번 지금 들어가 있는 정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통합 돌봄은 2025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26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원래는 사실 주거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우리나라 땅값 때문인지 좀 실비한 부동산 정책 때문인지 이제 중간집이라든가 주거 정책은 그동안 뚜렷하게 제기된 적이 없다가 이제 2026년부터 차츰차츰 중간집부터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싶은 원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게 해준다는 거고 이제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지역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지역 밖으로 나왔을 때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살 수 있는 집을 당장 마련할 수 없다면 그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중간집도 필요한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올해부터 조금씩 좀 선정해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원주택에 대한 확대 계획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이제 보통 국정과제 78번 다음에 바로 79번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한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발달 장애인 등은 이들에 대한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부 그 탄핵 이후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정책의 변화를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함께 자리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던 와중에 2026년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제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재명 정부도 이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3월 5일 날 이제 약 한 달 전쯤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은 역시 똑같이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향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정부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차츰 정신질환자로 확대해 가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계속해서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 서비스는 지금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 향후 60개 정도까지 이번 임기 동안은 늘리겠다. 이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입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도입기 때 노인 돌봄부터 장애인 돌봄에 좀 틀이 잡히면 2단계로 2028년부터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정신질환자도 통합돌봄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외의 서비스도 차근차근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운영 기반 구축이라든가 법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이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노인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 28개 서비스 정도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이라는 4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봄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검정색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색깔이 있는 거, 지금 이거 노인 서비스는 주황색으로 해놨는데 이 주황색으로 쓰여진 건 아직 없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보통 방문 진료하겠구나. 이제는 내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정말 고동이 불편하면 집에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의사가 직접 우리 집으로 오겠구나. 또 간호사도 직접 우리 집으로 오겠구나. 나도 이제는 병원에서 나와야 되고 시설에서 나와야 되니까 병원이라든가 기관을 왔다 갔다 할 때 누군가 대신 이동 지원을 해주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 옆에 지금은 이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특화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정도의 서비스를 앞으로 28개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각 지역은 지역마다 광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누구나 돌봄,
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노인을 중심으로 또 언제나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또 뭐 장애인 돌봄, 아동 돌봄 이런 걸 좀 실시를 하거든요. 그 외에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특성에 맞게 나름의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진천 같은 경우는 뭐 돌봄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간호사들이 돌봄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지역은 퇴원환자 지원 사업, 또 디지털 건강 돌봄, 아니면 24시간 안심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지자체도 있어요. 또 뭐 재봉틀 사업을 통합 돌봄에 그 지역 특화 사업으로 들여놓은 곳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식사나 가사 영양 지원이라고 별도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우리 군은 이거 더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방문 운동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 직접 방문 운동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노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만들어졌지만 장애인도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이런 지역 특화 사업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좀 경험치는 많이 쌓여 있지 않아서요. 지역 특화 사업에 아직 장애인 특화 사업이 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장애인은 어떤가요? 장애인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이라는 세 축으로 서비스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정색이 지금 한 몇 가지가 좀 들어와 있고요. 이 노란색으로 뭐 장애 친화 산부인과, 장애 특화 구강진료, 장애인 공공재활 프로그램, 건강검진, 언어발달 지원, 주간 이용시설, 수어 통역 같은 여러 가지 총 앞으로 5년 동안, 4년 동안 21개 서비스가 더 들어올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어떨까요? 정신질환자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내후년부터야 본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정신질환자는 다 검정색 하나도 없어요. 다 연두색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정부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도 없고요. 그렇다면 지방에서도 사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과거의 시설이라든가 병원에서 생활했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로 돌려보내서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노인, 그거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지금 서비스가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명칭이 정비가 됐고요. 또 실제로 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경험해 본 지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든 장애인 통합돌봄을 처음 실시해 본 지자체는 한 2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여튼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이라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본 지자체는 총 한 21개 지자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21개 지자체만 선행 경험을 가지고 있고 226개 지자체, 229개 시군구 중에서 한 21개 지자체만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현재가 그래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이 발표됐을 때와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정의가 됐었어요. 2019년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같은 살던 곳이 아니라 지역에서 서비스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지역사회에서 누리고 살아가려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들이 통합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지역주도형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서 연계해서 제공하겠다. 이 정도의 서비스를 통합해서 연계하는 것 중심으로, 즉 서비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서비스 메뉴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한층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비슷한 개념들을 내기도 했었는데 여러 개념들 중에서 이 개념들을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보통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 하면은요, 이렇게 마을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걸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될 건지 그것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핵심 단어는 통합돌봄이 아니라 지역사회거든요. 왜? 과거에는 시설과 병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통합돌봄 서비스의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도 그것의 무대가 지역사회니까 지역사회가 훨씬 중요한 키워드죠. 근데 우리 줄여서 그냥 통합돌봄이라고 불러요. 틀린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훨씬 더 방점을 둘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정부가 그 각 지자체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합 안내 창구를 만들어내면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지금은 30개지만 60개까지 서비스를 장착시켜서 여기다가 연락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면 그래 우리 동네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동네 어딘가에는 주민 건강센터가 생기겠네. 장기요양시설은 어디쯤 생기겠구나. 그리고 종합재가센터는 저쪽에 있으니까 내가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1인 가구가 많으니까 1인 가구라든가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공동 식당 같은 걸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뭔가 커뮤니티 센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게 텃밭 같은 걸 만들면 어때? 이게 만약에 농촌 지역이라면 더 크게 케어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지역사회가 보였어요. 즉 내가 동네에서 살아갈 때 어디서 어떻게 살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여러 이유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어떤 정의가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하겠다는 정부 서비스 제공 계획으로 지금 한층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가 빠졌어요. 계획 명칭 이름에도 주거가 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지역사회가 보이시나요?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에요. 영국도 일본도 다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역도 전부 다 20년째 30년째 해오는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걸 뭐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것들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세 가지 특징 때문에 굉장히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탈시설화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설 그동안에는 시설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개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미 동네 보시면은 요가센터부터 재가센터 많이 늘었을 거예요. 주로 노인 중심이긴 하지만 앞으로 장애인도 많이 늘어야겠죠. 그러면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재가 서비스가 계속해서 확충됩니다. 예전에는 돈이 안 된다고 눈도 안 돌렸던 대기업들이 대거 돌봄 분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이 돌봄 사업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인이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돌아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부분의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가족에게 내지는 여성에게 돌봄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탈가족화도 정책의 중요한 방향성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탈가족화, 즉 가족을 넘어 일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 자체가 돌봄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깊게 개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돌봄의 사회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어요. 시장이 먼저 진입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가 이것만큼은 시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서비스는 우리 국가가 제공해 줄게. 국가의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도 돌봄이 사회화되는 방법이죠. 가정에게 특히 여성에게 돌봄 서비스 부담을 지우지 않고요. 그리고 지역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표준화해서 내지는 현금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돌봄은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지역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국가의 역할이 컸었다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모양을 꾸려갈 것인가가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많이 넘어가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아까 여기서 중요한 그림에서 이거 좀 하나 빠뜨렸는데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노인과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에서. 그러면 사실 걸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집에 나와서 생활할 때 우리가 시설에서 지냈던 것처럼 집 안에서만 지낼 수는 없으니까 바깥에도 왔다 갔다 생활해야 될 텐데, 만약에 우리 지역이 너무 가파른 길이 많아, 너무 길이 좁아, 내지 너무 교통 환경이 안 좋아, 이러면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중간중간에 의자라도 놔야 된다, 이런 식의 설계가 가능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동네가 보여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정책이고, 이 세 가지의 주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지는 정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탈시설화는 앞으로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확충될 것이라고 예고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현재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다른 이슈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먼저 장애인,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시설에서 나가라고? 탈시설화 정책을 한다고? 근데 뭐가 준비됐는데 서비스 30개 있다고 우리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시설이나 병원에 있는 장애인들을, 또 노인들을 서비스 30개 믿고 내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 다들 이제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더 높다는 거는 이미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시설과 병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시설 정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많은 장애인 가족들은 이걸 생계의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거는 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이 점점 시설에서 탈시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우리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없애라는 건가? 어떻게 기능전환하라는 거지?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가 이 그동안에 있었던 시설의 탈시설 이후 어떻게 기능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뭐 노숙인도 마찬가지예요. 노숙인 점점 줄면 시설 줄여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있던 시설은 또 갑작스럽게 또 늘어날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지 않죠. 탈가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봄의 사회화가 촉진되는 과정은 돌봄이 시장화되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돌봄의 공공성이 확장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사실 국가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면 돌봄이 우리가 시장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정 부분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해지고, 가능하면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돌봄 서비스가 확장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돌봄 노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떤 생활지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실제로 돌봄 노동자들의 삶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돌봄 노동자들의 안전, 인권의 보장,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돌봄 노동자 기본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도 있어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이 앞으로는 이제 지역사회에 나온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면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를 별로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노동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충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장애인을 이해해야 되지? 정신질환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 훈련을 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항상 시설에서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훈련된 사람들의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뭐 생활지원사라든가 생활관리사 있지만 일주일에 뭐 하루에 3시간 이렇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 이 돌봄 노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 돌봄뿐만이 아니라, 공적 돌봄이든 시장에서 하는 돌봄이든 이 절대 공적으로도 시장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돌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공동체 돌봄에 대한 문제도 사실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앞으로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자체의
맞는 자체 운영 모델을 수립해야 되는 의무를 지자체가 지고 있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관심이 많은 지자체는 어느 정도 열심히 뭐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겠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고 관심이 없는 지자체는 사실상 그냥 그 지역 몇 개, 한 60개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튼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야 되는 정책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주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첫 번째 관점은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가 이 사회적 난제라는 거 절대 해결하기 어렵다는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비스를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PPT가 한 장이 좀 없어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진 게 초고령 사회 진입을 계기로 해서 설계가 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설계되는 과정에서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됐고 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 노인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의 대응책이니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확대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몇 가지 그 계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의 5명 중에 1명이 노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돌봄 수요의 증가를 이 굉장히 오래된 경기 침체 하에서 맞이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맡고 있는 돌봄 수요의 증가는 단순한 돌봄 수요의 증가라고 읽지 않고 돌봄 위기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위기라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돌봄 서비스가 늘어날 거니까 사회 서비스 확충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사회 서비스 확충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고 아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정책명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봐줄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던 이 돌봄 사회복지 재정을 가지고는 지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 사회복지 재정 부담 그리고 사회복지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겠다. 이 문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하고 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특히 우리나라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오랫동안 경기 침체에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세금을 낼 사람들은 부족해지는 와중에 서비스 수요는 늘어났죠. 근데 이 서비스 수요 중에서 굉장히 많은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료 중에서 이미 절반 이상을 65세 이상 노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국제사회와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돈을 쓰는 방식이 건강보험료를 쓰는 방식이 대체로 건강보험료는 주로 이제 건강하니까 주로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수가 이렇게 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노인의 경우에 시설도 있지만 이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일단 시설로 들어가는 삶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시설도 들어가지만 시설뿐만 아니라 병원으로도 들어가요. 즉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 아예 가산을 다 정리하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요양병원 하면 정말 요양이 잠깐 필요할 때 1개월, 2개월, 3개월 요양하다가 다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다 정리하고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병상, 병원에서의 장기병상 이용률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병원이나 시설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병원이라든가 시설로 계속 들어가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면 사회복지 재정 부담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탈시설 정책이 필요했던 거고 탈시설 하려고 보니 지역사회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무 없는 거야. 이러니까 지역사회에 여러 재가 서비스를
서비스를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에요. 이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눈에서 보시기에는 가시적으로는 이 재가 서비스가 확충이 되겠지만 재가 서비스 확충이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거죠. 이 정책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가 서비스가 확충된다면 과연 그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듭니다. 제가 이걸 그래프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검정색 그래프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 예산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40년 추계예요. 40년 동안 이렇게 검정색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란색이 지금까지 쓴 돈이에요. 근데 파란색은 지금까지 쓴 돈이고 앞으로 검정색으로 쭉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단지 이거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순수하게 노인복지 서비스만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이 금액이 2067년 앞으로 40년 후면 그 금액이 87조에 달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까 우리가 건강보험료 있죠. 건강보험료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앞으로 4년 후 30년이면 그 금액이 87조에 이를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40년 후 노인복지 예산은 90조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료 중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4년 후에 87조에 이를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라고 해서 사실은 재가 서비스 확충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고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돌봄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관점을 어떻게 잡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통합 안내창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만으로 우리 장애인들의 삶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요, 정부는 지금 단계적이라는 이유로 30개 서비스에서 60개 서비스로 확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삶이 저는 그려져야 성공한다고 봐요. 즉 내가 엄마랑 같이 살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엄마가 저기 인천의 연수구에서 살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동네에서 누구랑 만나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달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 아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마을에서 지금 누구랑 어떻게 친구를 맺고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시간에 뭐하고 살지, 이게 그려져야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지 60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친화도시라고 WHO가 세계 도시정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라는 정책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60개 도시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고령친화도시를 만드는데도 이 지역돌봄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의 편의성, 주거환경의 안정성, 이들의 일자리, 이들의 여가와 사회활동, 존중과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정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충족됐을 때 고령 친화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과연 지금 현재의 서비스 중심의 설계가 가능할까? 저는 좀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경제위기와 돌봄 위기 그리고 기후위기까지 많이 맞고 있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서비스와 병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는 한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 있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재생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실 기후위기 시대에 돌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완성하는 방향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돌봄의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적어도 국가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가가 시장 방식이
방식이 아니라 주민 참여 방식으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포괄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잘하는 서비스 제공을 잘하는 시장에게 넘기면 사실 서비스는 비싸고 좋은 서비스와 싸고 질 높은 서비스로 양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돌봄의 공공성에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 사례에 대한 설명은 좀 이야기하지 않고요. 저는 돌봄의 공공성 확장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뭐 이런 사례를 많이 좀 들어보셔서 알 것 같아요. 주민과 생태계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서비스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서비스가 중심이 되면 노인과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으로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머물 수 있지만 이분이 과연 주민으로 산다면 어떤 삶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되면 서비스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그 정책이 필요하게 되죠. 이들이 어떤 집에서 살지, 어떤 누구랑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다양한 내용이 설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성에 기반해서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돼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생태계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제공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단지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돌봄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 사고가 바뀌어져야 사실은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만들어가는 지역사회가 어떤 모양새인지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공생하는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면서 시장이 아니라 주민 참여에 의해서 작동하는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저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그 접근 방식의 변화는 우리가 모든 항상 이렇게 자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립 모델에 멈춰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돌봄 분야에서는 자립 모델이 아니라 상호존 모델이 고민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독립해서 혼자 살아요. 같이 서로 돌보며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 자립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해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쪽으로 전 정책 설계가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립하지 못해도 몸이 조금 불편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을을 만드는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태계 관점에서는 어떻게든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생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좀 많이 좀 고민을 넓혀주십사 이 말 거듭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떻게 통합 안내창구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살고 싶은 어떤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은가로 고민의 초점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합 안내창구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동네에서 살지?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내가 그리고 내 아들, 딸이 내가 없을 때도 잘 살아갈 수 있지? 그 고민을 가지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의 핵심은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절대 우리 혼자 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전문가 중심이었으니까 전문가를 놓고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슈 파이팅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돌봄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장애인 부모 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사회연대 경제조직,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다양한 기관들이 지역의 돌봄 문제를 걷고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로 노인을 중심으로 한다면 노인 중심이 아니라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장애인과 노인이 아니라 주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저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 정책도 중요하고요. 지역사회에 눈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돌봄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개별적인 조직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한다는 거는 우리 지역사회 자체를 삶의 안전망으로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장 돌봄 문제에 그 최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건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는 없어. 지역에서 같이 해결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역에서 돌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부터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